안녕하세요. 오늘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처음엔 재미나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점점 범죄에 악용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려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또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사용하는 SNS에 올리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인이나 연예인 이미지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건 놀이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딥페이크로 성착취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멈추세요. 다음 피해자는 당신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성범죄. 당신이 재생하는 순간 범죄는 재생산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로 시작했어요. 한번 하니까 자꾸 만들게 되더라고요. 혼자 보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 같이 보자. 그날 이후 오늘의 지인 능욕. 단순한 재미로 시작한 저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한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줄 몰랐습니다. 평범한 중학생인 제가 뉴스에서 나오는 성범죄 피해자가 될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제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어디까지 제 사진이 퍼졌는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언제쯤이면 이 고통이 끝나는 걸까요? 누군가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업로드는 한순간이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한평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법안 1소위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딥페이크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딥페이크 방지법은 범죄 구성 요건에서 유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유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늘렸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아기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895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귀여운 자녀의 모습을 공유하고 싶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지요. 이런 행위를 쉐어런팅이라고 합니다. 공유와 양육의 합성어인데요.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용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미 많은 쉐어런치가 있습니다. 11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0명 중 8명 정도가 자녀의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주기적으로 올린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올리기 전에 올려도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별 생각 없이 올린 사진이 자녀에겐 숨기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금쪽 같은 내 아이가 예뻐서 올렸지만 정작 사진 속 당사자인 내 아이의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평범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내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나도 사생활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어요. 미국 배우 기네스 펠트로의 SNS에는 가족과 함께한 사진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지난 2019년에는 기네스 펠트로가 올린 딸 사진에 당사자인 10대 딸이 내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일상을 자주 공유하면 범죄자에 의해 무단 도용되거나 자녀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영국의 한 금융서비스 기업은 2030년에 성인이 될 아동에게 일어날 신분 도용의 3분의 2 정도가 쉐어런팅에 의해서 발생할 걸로 예측했고요. 또 미국의 FBI 자료를 보면 부모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77%가 친구 공개로 돼 있었는데요. 아동 유괴 사건 범인의 76%가 부모의 지인이었습니다. 쉐어런팅으로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쉐어런팅 교육에 나서는 건데요. 해외에선 쉐어런팅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SNS에 올리면 사생활 침해 혐의를 적용해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요. 또 캐나다와 베트남에서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일상을 공유하는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능욕방까지 텔레그램 창업주에 대한 또 다른 관심. 딥페이크 얘기입니다.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 인공지능을 악용한 이 음란물 범죄에 대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역의 맘카페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SNS에 이제 자녀 사진을 삭제하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 친구 중에 제 친구가 찍어준 친구의 사진이 도용당해가지고 페이크 된 것도 같고 실제로 막 친구의 이름이 몇 년생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연락하라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해시태그 되게 불건전한 해시태그 달아놓고 게시물 올리고 선생님이 하교할 때 이제 조심하라고 막 그냥 사진 다 내리고 장난해달라고 학교에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부분 다 내리고 계정 이름도 티 안 나게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최근에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10대부터 20대까지 본인 이르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여러 SNS 사진을 지워서 본인들의 사진들이 악용될까 봐 지금 벌써 지우기에 나섰다면서요? 저부터도 무섭습니다. 지금 국민들 모두가 사실상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메신저 프로필에 다 자기 사진, 자기 얼굴 걸어놓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5초 만에 이렇게 합성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휴대전화에 카메라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1인 1카메라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냥 가서 사진을 찍으면 얼마든지 찍을 수가 있고 우리 단체 놀러 가서 사진 찍으면 막
그 채팅방에 다 공유를 하고 하잖아요. 그 사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죄에 악용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어린 10대 학생들이 자기 사진 같은 거, 특히 자기 표현 욕구가 한창일 때 뭐 자기 사진 같은 거 보내주거나 올려놓거나 하면 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지금 이 불법 합성물 이런 것들을 가해하는 가해자의 70% 이상이 10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에 10대 가해자 수가 9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벌써 130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피해자들도 10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딥페이크 피해 지원 요청이요. 지금 2022년에 비해서 2년 만에 무려 4.5배가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지금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너무나 높은 상황이어서 불안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 맘카페들 중심으로 이제 SNS 사진 다 내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 이 범죄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들의 IP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관련 당국에 제공하겠다.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자신의 채널에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그동안 텔레그램이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태도가 갑자기 확 달라졌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현지 시간 23일 두로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범죄자들의 악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갱신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규정을 어긴 사람들의 정보를 법적 요청을 받으면 제공하겠다고까지 공언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지른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열린 셈이죠. 두로프는 또 지난 몇 주 동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제가 있는 콘텐츠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지 않은 콘텐츠를 발견하면 텔레그램에 직접 신고해달라고 당부까지 했는데요. 각국 수사당국의 협조 요청에도 무심하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두로프가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등 12가지 혐의로 프랑스 경찰로부터 직접 수사를 받은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이후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는데요. 그 이후 텔레그램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근처 사람들과 대화방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없애고 익명 블로그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말미에 두로프는 나쁜 행동을 하는 소수의 이용자가 10억 명에 가까운 텔레그램 서비스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변화로 이제 보안성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최근에 경찰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계정까지 해킹을 당할 정도로 해킹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사 대부분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신고를 해도 복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임혜진 기자가 해킹 피해자를 만나봤다고 들었는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40대 여성이었는데요. 2019년 이후로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고 계정만 남겨뒀다가 지난해 말 들어갔더니 본인이 적어둔 정보가 엉뚱한 내용의 중국어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을 거쳐 원래대로 돌려놨는데 몇 달 뒤엔 등록된 이메일 주소까지 바뀌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메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메일을 바꾸니까 계정에 접속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엔 이분이 부산에 사는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고 최근 이혼했다는 내용으로 프로필이 바뀌더니 원래 있던 게시글은 삭제됐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계정의 프로필을 보고 친구들이 많이 연락이 왔어요. 프로필 좀 이상하다고 가서 보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애들도 있고 다 가정이 있는데 이혼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게시물도 되게 슬펐고 되게 추상적인 말 같은 걸 써놓고. 네, 이렇게 개인 계정이 쉽게 뚫린다면 자칫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같은 이름과 사진을 내건 또 다른 계정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NS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 이른바 로맨스 스캠 등 범죄 악용이 우려됩니다. 페이스북에 계정 삭제를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해외 회사이다 보니까 고객센터가 원활하지 않은 건데요. 개인정보 관련 민원을 받는 곳이 있긴 하지만 연락해도 메일을 보내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안내받은 대로 메일을 보내도 응답이 없다 보니 몇 달째 해결은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개인 피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경찰 공식 SNS 계정도 해킹을 당했죠? 네, 지난달 13일이었는데요. 충북경찰청에서 치안정책 홍보를 위해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해킹됐습니다. 2014년부터 운영해서 팔로워 수가 12,000명 정도 되는 계정이었는데 이름이 중국어로 바뀌었고 기존 홍보 게시물은 모두 지워지고 투자 관련 글이 도배됐습니다. 이때 경찰에서도 페이스북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계정 정지와 로그 기록 등을 요청했지만 수사 협조가 원활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해킹된 상태로 페이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 해커들이 VPN, 가상사설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탓에 협조를 받더라도 추적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해킹 피해를 사전에 좀 피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일단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대소문자나 숫자, 특수문자 등을 넣어서 암호를 복잡하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2단계 인증 기능을 활용하고 안 쓰는 계정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편리함 때문에 자동 로그인을 많이 해두시는데 이럴 경우 계정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 로그인을 계속 해놓는다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사이 앱만 구독만 시켜도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편 그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려는 이런 해커들의 먹잇감이 될 소지가 상당히 있어서 좀 귀찮긴 하지만 자기가 SNS 계정에 접근할 때에는 그때그때마다 로그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와 암호를 사용할 경우 한 곳에 계정 정보가 유출되면 연쇄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학교 내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대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쉽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버 폭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우리 학교에 아니냐? 1학년 5반 김소연 같은데? 맞는 듯? 사진 모임? 얘 이러고 다니나 봐. 김소연과 만나고 싶은 분 쉽게 만나주니까 꼭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친구 BJ 듀예요. 오늘의 먹방은 햄버거 5개와 에그 토스트 5개입니다. 와, 계란이 진짜 많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 개노잼 재미없다. 옆 동네 BJ 따라하네. 허가는 받음? 이 형 또 수금하러 왔네. 최단기간 퇴물 인증? 은퇴하세요. 추합니다. 추해. 게임 더럽게 못하네. 손가락은 달려있냐? 발로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말이 험하시네요. 신고했습니다. 못하면 하질 마로. 애민폐 끼치네 진짜. 민수야, 제발 전학 좀 가면 안 되냐? 야, 너 학교에서 볼 때마다 역겨워. 이쯤 되면 말 좀 들어라. 다들 보기 싫다는데 왜 나옴? 하지마! 하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 밥 먹는데 토 나오게 누가 이런 거 올리냐? 야, 얘 삐졌다 삐졌어. 남자 새끼가 뭐 이런 걸로 삐져. 하루 동안 몇 번의 사이버 폭력을 보고 지나쳤을까요? 우리 학교에 아니냐? 1학년 5반 김소연 같은데? 맞는 듯? 사진 모임? 얘 이러고 다니나 봐. 개노잼 이 형 또 수금하러 왔네. 최단기간 퇴물 인증?
아, 게임 더럽게 못하네. 손가락은 달려있냐? 발로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애민폐 끼치네 진짜. 아, 이쯤 되면 말 좀 들어라. 다들 보기 싫다는데 왜 나옴? 무관심이 사이버 폭력을 만듭니다. 침묵이 없으면 사이버 폭력도 없습니다. 방관하지 말고 함께 행동해 주세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전에 사귀었던 애. 헤어졌는데도 계속 혼자 메시지 보내고 있어. 너무 무서워. 어쩌지? 요즘 참 이런 문제 심각해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받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직접 연기한 두 친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느낌이 어땠어요? 사실 절실하다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폭력적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무리 연기였지만 마음이 힘들었어요. 선생님, 이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문 상담 선생님도 오셨는데요. 선생님,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네, 쪽지나 문자를 보낸 학생은 애정의 표현이었지만 많은 학생은 굉장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트라우마도 겪고 그래서 그것을 상담하기 위해서 위클래스 상담실에 종종 찾아옵니다. 요즘 들어 스토킹 피해 기사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착으로 인해 빚어진 엄연한 범죄 행위인데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따라가서 이렇게 위협을 주는 행위만이 범죄가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활용해가지고 상대방에게 공포감, 위협감을 좀 주는 그런 행위도 굉장히 안 좋은 행위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하면 좋을까요? 사귀다가 헤어지거나 거절당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용기 꼭 필요합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용기. 잘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학교폭력 예방의 시작입니다. 알고 보면 쉬운 별별 학폭 구분법 기억하세요. 왜? 뭐 보는데? 헐, 이 사진 뭐야? 작년에 너랑 사귀었던 애 계정 아니야? 왜 아직도 SNS에 네 사진을 올리는 거지? 진짜 어이없다. 더 어이없는 건 댓글이야. 두 분 잘 어울려요? 완전 자작 댓글이네. 이 정도면 비정상 아니야? 이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될까? 네, 이런 상황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 두 학생의 의견이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하나. 준비됐죠? 둘, 셋. 안 된다. 자, 정답이 뭔가요, 선생님? 정답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입니다. 관계가 어떻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사진인가에 따라서 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댓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참 어려운데요. 선생님, 명예훼손을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명예훼손이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아이들끼리 사진을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경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진실이어도 혹은 사실이어도 그렇게 비방의 글이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어요. 기억해 주세요. 네. 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알고 보면 쉬운 별별 학폭 구분법 잊지 마세요. 뭐지? 왜 다들 읽고 조용한 거야? 이거 음란물 아닌가? 반장도 가만히 있고 내가 이상한 거야? 엄마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이 사진은 정말로 이상한 건데? 어? 또 올라왔네? 왜 다들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이젠 애들이 하트까지 날리고 있어. 어쩌지? 상담쌤께 말씀드려봐야 되나? 난 너무 불편한데. 애들이 여기저기로 막 퍼뜨리고 있나 봐. 어쩌면 좋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와, 저는 처음에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조회수만 올라가는 모습에 조금 소름 돋았어요. 저도 그 상황이라면 선뜻 하지 말라고 나서진 못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학급 게시판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렇게 게시하는 행위는 엄연히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을 때 같은 대화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아니요, 대화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학교폭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화방에 있는 사진이나 성적 글에 대해서 동조하는 댓글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게시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다운받아서 그걸 유포하거나 다른 데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엄연한 사이버 폭력이며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우리 함께 키워볼까요? 네.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알고 보면 쉬운 별별 학폭 구분법 잊지 마세요. 아, 심심한데 뭐 재밌는 거 없어? 재밌는 거? 너네 반 찐따 우리 방에 초대 좀 해봐. 욕 좀 퍼먹여줄게. 오, 그럴까? 재밌겠는데? 얘들아, 이 방에 왕찐따 초대 완료. 아, 뭐야? 이 찐따가 나갔네? 아이씨. 야, 너 다시 나가면 그땐 가만히 안 둔다? 지금부터 1시간 버텨. 잘했어. 나이스. 신나게 한번 퍼부어줄까? 재판 시작. 이 사례는 실제로 학교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친구들도 알고 있죠? 네. 저렇게 한 명만 초대해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따돌려서 속상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남학생들의 경우도 그래요. 누군가의 사진을 캡처해서 공유하고 외모를 비하하거나 그 방에 있는 줄 알면서도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이 모든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되죠?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함께 떠오르는 일명 사이버 불링인데요. 떼카, 방폭, 카톡 감옥과 같은 이런 행동들이 모두 다 큰 범위 내에서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선생님?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역시 사이버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직접 얼굴을 보지 않은 온라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욕을 하거나 따돌림을 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네.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언어폭력,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알고 보면 쉬운 별별 학폭 구분법 잊지 마세요. 아, 또 잃었어. 야, 너 또 도박하냐? 또 잃었어? 잘 좀 해봐. 이건 도박 아니야. 그럼 뭔데?
있어봐. 이거 청소년들이 돈 벌 수 있는 좋은 거야. 기다려봐. 자, 내가 너 초대했어. 내가 말하는 대로 인증번호만 보여주면 된다. 됐지?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친구야, 이거 절대 비밀이다. 오케이? 일본 진짜지? 별 문제 없는 거지? 당연하지. 아, 결국 돈을 빼앗겼네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인증번호를 공유하면 안 되는 건데 저렇게 보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게요. 인증번호 메시지에는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라는 경고 문구도 써져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이버 도박도 문제지만 이렇게 인증번호를 요구해서 돈을 빼앗는 그런 것은 누군가에게 재산생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하게 금품갈취에 해당됩니다. 선생님, 청소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 이거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럼요. 도박으로는 결코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리고 앞의 경우는 사이버 금품 갈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사이버 금품갈취의 또 다른 사례도 있죠, 선생님? 네, 대표적으로 사이버 머니, 게임 머니, 와이파이라든가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가져가는 행위들은 모두 다 사이버 금품갈취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금품갈취 시작은 개인정보 유출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받은 인증번호를 포함해서 모든 개인정보는 요구하지도 알려지지도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사이버 금품갈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 별별 학폭 구분법 잊지 마세요. 얘들아, 나 고민이 좀 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어제 채팅방에 초대를 좀 받았는데. 애들 다 여기 있네? 아, 애들 진짜 웃겨. 난 진짜 진심으로 기분 나빠. 여긴 가상의 세계잖아. 진짜 때린 것도 아니고 장난일 뿐인데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심한가? 나라면 살짝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뭐 그냥 채팅일 뿐인데. 누구나 저런 말 들으면 정말 기분이 나쁠 거야. 근데 그냥 장난이잖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기 일인데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제발 누가 날 좀 도와줘. 마음이 너무 아파. 장난이라니까. 너희들의 장난은 내 가슴에 피멍이 들어. 모두들 춤한 걸 봐. 다들 장난이라 생각하잖아. 다들 한심하다고 비웃는 것 같아. 막말하고 짓밟아도 진짜는 아닌 사이버 세계. 괜찮아. 진짜가 아니잖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랬다가 나까지 따돌림 당하면 어떡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프고 오래가잖아.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더 심해질 거라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이제는 꿈에서까지 메시지가 와. 차라리 죽고 싶어. 정말 저러다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어떡하지? 이제는 누군가 편해야 할 때 친구의 고통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건 또 다른 능력일지도 몰라. 그래 이제는 모두가 편해야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도 걔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어. 우리가 막아주자. 채팅으로 막말하는 것도 악플도 당연히 폭력이지.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린 혼자가 아니야. 그래,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 지켜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 늦어서 미안.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게. 따갑게 주변을 봐. 혼자 힘든 친구는 없는지.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친구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어. 더 이상 우린 방관하지 않아. 담당자에서 방어자로. 사이버 폭력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야 할 때. 그래, 지켜보지 말고 서로를 지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어떤 폭력도 멈출 수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발전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AI는 많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직업 문제나 윤리적 문제 같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또한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조업부터 의료까지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올해 노벨상은 인공지능 AI가 휩쓸고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서 화학상까지 AI가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현대 과학의 앞자리에 서게 됐는데 동시에 AI가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끊이질 않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8년 전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로 주목받았던 알파고. 이 알파고를 만든 구글 AI 기업 딥마인드의 최고 경영자 데미스 허사비스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연구원 존 점퍼,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와 함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 알파폴드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190개국 200만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기술은 약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함으로써 질병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어제 발표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도 AI 머신러닝의 기초를 확립한 존 호필드, 제프리 힌턴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구글을 떠난 힌턴 교수까지 합하면 수상자 5명 중 3명이 구글 종사자인 셈입니다. 주로 순수학문 분야의 공로를 인정해온 노벨위원회가 AI 연구 분야에 상을 수여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수상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But it was obviously super surreal and actually my mind just went totally blank. And the Nobel is about celebrating the science that really matters to people and saying that, you know, today and now AI is changing science. AI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물리학상 수상자인 힌턴 교수는 AI를 산업혁명에 비견하면서도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노벨상까지 휩쓸 만큼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뇌졸중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인공지능과 뇌졸중 예후를 예측하는 승부를 펼쳤는데요. 그 대결의 승자는 누구였는지 임일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뇌졸중 전문가들이 인공지능과 뇌 영상을 분석하는 대결에 나섰습니다. 뇌 의료 영상과 나이, 성별 등의 정보를 토대로 뇌졸중 환자 40명의 예후를 예측해 정확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은 12분 만에, 교수진은 평균 45분 만에 뇌졸중 예후 예측을 완료했습니다. 교수진의 예측률은 평균 50%로 인공지능보다 22% 낮았는데 참석자들은 신속하게 예측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To be frank, it's a very difficult problem to predict early neurological deterioration from imaging, and I did. And I was
in a way very pleased to see that this tough problem has a solution. 뇌졸중 환자의 예후는 의사가 환자의 병력과 나이 등을 종합해 CT, MR 등 다양한 영상 자료를 보고 직접 진단합니다. 그렇다 보니 응급실에 뇌졸중 환자가 도착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오진 위험도 큽니다. 수많은 뇌졸중 환자의 영상 자료를 딥러닝한 인공지능은 최대 20초 안에 뇌졸중 예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띄지 않는 변화도 알려주며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효과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존스 홉킨스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사람에 의한 뇌졸중 오진율은 17%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항상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2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뇌졸중 예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기존에 없던 체계적인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공지능 언어 모델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권을 기록했고, 구글은 인공지능 의료 챗봇이 실제 의사의 버금가는 정확도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직업으로 의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상위권에 꼽힌 가운데 MG 전문직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영어로 된 법률 계약서를 업로드하자 곧바로 한글 계약서가 완성됩니다. 인공지능 법률 문서 번역기인데 법률 분야에선 챗GPT 등 주요 번역기보다도 정확도가 2배 이상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법률 문서 특성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변호사들이 직접 데이터를 확보해 정제했고 신규 데이터를 생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변호사 인력이 이제 전 단계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지만 모든 과정 없이는 법률 분야에 특화된 번역 엔진을 개발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가 개발한 불면증 치료 소프트웨어도 등장했습니다. 잠든 시간을 입력하고 커피를 마셨는지, 중간에 깨진 않았는지 등 수면의 질에 대한 문답을 마치자 인공지능이 수면 패턴을 처방해줍니다. 임상시험에서 불면증 치료 효과가 확인돼 디지털 치료제로 식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이 통계학자가 되기도 하고요. 환자에게 나갈 메시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의사들과의 협응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하는 것을 이제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인공지능 앱을 세무사가 개발해 공개하기도 했고, 회계사나 공인중개사가 개발한 앱도 출시됐습니다. 판단을 요구하는 전문직, 인공지능으로 언젠가는 대체될 것이고, 그 인공지능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계속 이런 게 확대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기 속에서 오히려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노력은 전문 분야의 또 다른 시장을 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딥페이크, 사이버 폭력,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 대해 배웠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악용해 사실과 다른 영상을 만들어내며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문제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보다 보이지 않지만 그 피해는 더욱 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모두가 책임 있는 온라인 사용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빠른 발전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직업 변화와 윤리적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은 앞으로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잊지 마세요.